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모 면허 제5장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관계와 소통의 부모 면허라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대제목으로 대화 vs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고 말 한마디에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박인경 코치님은 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대화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제목으로 부모가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박인경 코치님도 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좀 큰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우연히 토머스 고든 박사의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T라고 하는데 그것을 접하게 된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법과 갈등 해결 기술을 안내하는 이 훈련이 이 박인경 코치님을 부모 역할의 신세계로 접어들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그 내용을 배우는 대로 집에서 실천해 보면 그 효과가 놀랍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와 내 자녀가 변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PET를 다른 가정에도 소개해 주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겨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이 박인경 코치님께서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소속 PET 강사가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부모와 훈련하면서 가정의 리더인 부모에게 구체적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PET 훈련을 통해 회복된 가정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시며 매주 3시간씩 8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부모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PET 과정이다라고 하시는데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보는 그러한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즉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부모가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자 부모가 취득해야 할 첫 번째 부모 면허이다 라고 그렇게 박영 코치님은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PET의 깊은 영향력이라는 그러한 소제목으로 이 PET 창시자인 미국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 박사님은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임상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정서 문제는 정신의학적인 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우울증 같은 그러한 정신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소아정신과나 치료센터로 이제 달려가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녀에게 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인데 하지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든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다시 상태가 나빠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고든 박사님이 이 부모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킬 그 힘을 가진 사람도 부모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1962년에 PET가 탄생했고 1970년에 백악관 회의에서 PET를 현대인의 가정 분열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 뉴욕타임즈가 거국적인 운동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박인경 코치님뿐만 아니라 그 딸도 이 PET 강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제목으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좋아질 기회가 있지만 관계가 나쁘면은 문제 해결할 그런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와 진로에 집중한 나머지 마음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다가 이제 결국 마음의 힘이 약한 자녀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기는 버거워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소통 기술로 훈련된 부모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결국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주님의 귀한 복음이 건너가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심리상담연구소의 PET 강좌는 1989년 2월에 한국심리상담연구소의 김인자 소장님이 한국에 처음으로 이 PET를 도입했는데 바로 토머스 고든이 속한 미 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PET 복음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6에서 20명 정도 수강생이 한 24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 PET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큰 제목으로서 잠깐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특히 자녀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처럼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편하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토머스 고든 박사는 자녀와의 모든 대화에 앞서 부모가 반드시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에 따라 부모와 자녀 중 누구의 감정이 힘든가에 따라서 부모가 들을 차례인지 아니면 말할 차례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제목으로 문제 소유 기르기라는 제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나와 자녀 중에 누구의 감정이 힘든가 가려내는 것을 바로 문제 소유 가리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든 박사의 PET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 여기서 문제를 소유했다는 것은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어떤 감정이 힘든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하면은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 상황인 것이죠. 이때 부모가 잠깐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 누가 문제를 소유했지? 하고 생각했을 때 만약 자녀의 감정이 힘들다면 부모는 자녀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예방주사 맞으려고 병원 갔는데 아이가 울음을 크게 터뜨렸다. 그러면 역시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 그러한 케이스인 것이죠. 그러면은 부모가 들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감정이 힘들다면 자기 상태가 힘들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귤을 먹으면서 껍질을 수북하게 쌓아 놓았다. 그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말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자녀 모두 감정이 편안하고 좋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PET에서는 문제없는 영역, 즉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녀와 1대1 데이트가 가능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없는 영역에 다다르게 되면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는 것이 더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따뜻한 경험은 자녀에게 정서적 만족감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제목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문제를 소유할 때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이 힘들 때 부모들도 동시에 문제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죠.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아들을 보고 엄마의 감정도 힘들어진다
라면은 엄마는 아들을 사실 도와주기가 힘든 것이죠. 차분히 아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안아주는 대신 잔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문제를 소유해서 힘들어질 때마다 부모도 같이 속상해하고 감정이 힘들어진다면은 그때 자녀와 거리를 두고 옆집 아이 보듯이 주민 한 사람 보듯이 보려고 노력해보자라고 박인경 코치님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옆집 애가 왜 저러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중얼거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힘이 들 때는 물리적으로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 좀 이런 것이죠. 좀 잠시 떨어져 있는 것. 이제 시간을 두고 열을 식히다가 생각해 보면 아들이 먼저 문제를 소유해서 힘들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듣는 기술인 반영적 경청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아들 속상한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가 잔소리까지 해서 속상했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미안했어라는 그런 말과는 다른 말인 것이죠. 이제 먼저 만약에 부모인 나도 문제를 소유해서 힘들다면은 열을 식히고 난 이후에도 아직 부모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듣는 기술인 반영적 경청으로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 다음에 그 말하는 기술인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그런 순서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들 속상한 마음 몰라주고 도리어 잔소리까지 해서 속상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듣는 반영적 경청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기술을 발휘해서, 그런데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내가 화내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잠깐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자녀와 말하기 전에 누구의 감정이 힘든지 그걸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익숙치 않지만, 가정의 리더인 부모라면 문제 소유 가리기를 하고 나서 말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박인경 코치님도 처음에 PET를 배울 때 문제 소유 가리기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아서 좀 애를 먹으셨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잠깐 스탑이라는 것이죠. 말하기 전에 항상 잠깐을 외친다고 합니다. 잠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평소 말투가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 자녀나 배우자의 귀에 꽂히기 때문인데, 속으로 잠깐을 외친 후에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라고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이죠. 한동안은 집안 곳곳에 잠깐 지금 누가 힘들지라고 이렇게 써놓은 문구를 그렇게 써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큰 제목으로 미안해보다는 속상했지라고 말하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평소보다 이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친구가 다투다 맞고 들어왔다. 이러면은 그것 봐, 내가 검도라도 배우라고 할 때 배웠으면 맞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가 자녀에게 있을 때는 그 자녀의 말을 부모는 들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제목으로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에 관하여서, 이제 자녀의 감정이 힘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인데, 일단 힘든 자녀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 중간중간에 고개도 끄덕이면서 저런, 정말 등의 이런 취임새 같은 것들, 그랬어? 정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네?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존중받는 느낌과 함께 듣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하기, 말문열기라는 것들은 바로 소극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 경청이라고 박인경 코치님은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와 눈을 잘 마주치면서 집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영적 경청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극적 경청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적 경청의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녀의 말을 듣고 그 감정을 추측해서 내 마음이 이런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가 이 닦기 싫어요 이렇게 칭얼대릴 때 이것은 자녀의 감정이 힘들고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바로 부모가 들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닦기가 귀찮은가 보구나 라고 추측한 대로 자녀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반영적 경청인데, 자녀는 네 귀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요 달콤한 내 치약이 없고 매운 치약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론 자녀 감정을 정확하게 추측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은데,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려는 것을 느끼고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둘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방영적 경청을 했던 예를 한번 박인 코치님이 들어주고 계신.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엄마 내 뒤에 모모라는 애는 꼭 조폭 같아요. 뭐 철수라는 애는 꼭 조폭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문제 소유 가리기를 해보니까 사실 아이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인훈 코치님은 들을 차례였기 때문에 정성껏 반영적 경청을 해봤다는 것이죠. 이 반영적 경청으로서는 학교에서 누구누구랑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게 반영적 경청인 것이죠. 근데 제가 책을 떨어뜨려서 주우려다가 실수로 걔 필통을 떨어뜨렸어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철수가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방영 코치님이 아이고 실수로 필통을 떨어뜨려서 미안하고 했는데 너무 심한 말을 들어서 정은이가 정말 기분이 나빴겠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소리를 처음 들은 정은이는 철수가 너를 괴롭히는 조폭같이 느껴졌나 보다. 이것이 반영적 경청 세 번째. 어떨 땐 착해 보이는데 어떨 땐 막 화를 내요. 이렇게 이제 애가 대답하면 철수가 착해 보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구나. 이것이 반영적 경청 네 번째. 네라고 하면 철수에게 화난 일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반영적 경청으로 자녀의 마음을 여러 번 읽어주고 알아주었더니 자녀가 문제 소유한 상황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어 조심스레 엄마의 의견을 전달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어서 이제 엄마의 의견을 슬쩍 이야기해주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소유했을 때 감정이 힘들다 보니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모들이여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미운 짓을 한다면 부모를 힘들게 한 아이가 아니라 문제를 소유한 힘든 아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반영적 경청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바르게 행동하라며 자녀를 훈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문제 소유 가리기부터 하고 보니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 상황이었고 자신은 반영적 경청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당장은 바로 애가 조폭 같다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 훈계를 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반영적 경청을 해줬다는 것이죠. 몇 번의 반영적 경청을 들은 아이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 소유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를 서서히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는 꼴 보기 싫은 짓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정말 어떤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리더의 자질을 갖춘 아이로 기르고 싶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반영적 경청으로 양육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심리상담연구소 김인자 소장님은 물을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이미 쏜 화살도 되돌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던 말은 반영적 경청으로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적 경청으로 다툼 해결하기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이제 형제 또는 친구와 다툴 때도 그들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감정이 상한 힘든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반영적 경청이 효과적인데 부모가 이제 뭐 다투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도 좋고 오라고 해도 좋다는 것이죠. 애들아 왜 다투는 건지 엄마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꼭 대답하는 이가 있는 것이죠. 동생이 엄마 형이 내 로봇 빼앗아 갔어 이렇게 이제 먼저 대답을 하면 엄마가 아이고 형이 내 로봇을 뺏어가서 속생했겠네? 이게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응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줘서 좋을 때 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러면 그 형이 그거 원래 내 거예요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아 원래 내 거였어 이게 바로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이죠. 형이 네 제가 골랐단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엄마가 아 내가 골라서 산 거구나 이게 바로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저번에 형이 같이 가지고 놀자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아 형이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한 적이 있구나 이것이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이죠. 형이 그런데 제가 재미없다고 안 놀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아 동생이 재미없다고 안 놀아서 서운했겠네 이것이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형이 네 그러면은 동생이 그런데 오늘은 그거 가지고 놀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엄마는 아 오늘은 그 로봇을 가지고 놀면 재미있을 것 같은가 보구나 이것이 반영적 경청인 것이죠. 동생이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얘들아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바로 열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하고 서로 열린 질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형이 로봇 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놀게요. 동생도 나도 로봇 가지고 형이랑 잘 놀래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반영적 경청을 해주다 보면 엄마가 형에게 반영적 경청을 해줄 때 옆에서 이제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동생에게 반영적 경청을 해줄 때 형이 동생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싸움을 중재하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다투던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형제들이 다툴 때도 반영적 경청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툴 때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교사들에게 사랑받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큰 제목으로 의사소통의 걸림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조언하거나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문제를 소해서 힘들어할 때는 부모가 말할 차례가 아니라 들을 차례라는 것이죠. 부모들도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 내 마음을 모른 채 조언하면 듣기도 싫고 사실 마음이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14가지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있는데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되는 표현 14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잘 읽어보고 난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명령이나 강요 형식. 너 자기 전에 입 꼭 닦아.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경고나 위협. 이 안 닦기만 해봐 혼날 줄 알아. 이 안 닦으면 치과 가서 큰 주사 맞을 거야. 큰 벌레가 내 이를 다 갉아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경고나 위협 방법. 세 번째는 훈계나 설교의 방법입니다. 밥을 먹었으면 이를 닦아야지. 사탕을 먹었는데 이를 안 닦으면 어떻게 해? 이런 방법. 네 번째는 충고나 해결 방법 제시입니다. 얼른 닦고 나면 개운할 거야. 엄마가 이 닦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 다섯 번째는 논리적인 설득 논쟁인데 이렇게 이 안 닦고 나중에 고생한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섯 번째는 비판과 비난이 되겠습니다. 이도 안 닦는 더러운 애가 너 말고 누가 있겠니?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실제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칭찬과 찬성. 이제 그 근처에 있었을 뿐인데 우리 딸이 이 닦으려고 화장실에 오는 거야? 아이고 예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슬쩍 칭찬하면서 유도하는 방식. 여덟 번째는 욕설이나 조롱입니다. 이도 제대로 먹다는 바보야. 진짜 이건 직설적이죠. 아홉 번째는 분석 및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 닦기 싫어하는 걸 보니 피곤한 거네. 막 분석하는 거죠 부모가.
10번째는 동정 및 위로입니다.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이를 닦아보자. 그리고 11번째는 캐묻기나 신문의 방식. 도대체 왜 그렇게 이를 닦기 싫어하니? 칫솔이 아프니? 아니면 치약 맛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많이 쓰는 방식인 것이죠. 12번째는 화제 바꾸기, 빈정거림, 후퇴. 이 닦지 말고 그냥 자.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황당한 것이죠, 얘는. 13번째 반대나 거부. 이 닦기 싫으면 저리 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처 엄청 되겠죠. 14번째는 비교. 옆집 누구누구는 이만 잘 닦던데. 이거 정말 애한테 열불나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걸림돌은 문제를 소유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명령과 강요라든가 경고와 위협 같은 경우는 기질이 강한 자녀에게는 반항심을, 기질이 약한 자녀에게는 두려움과 복종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가 사회에 나갔을 때 누군가에게 반항심, 두려움, 무조건적 복종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결코 주고 싶지 않은 영향력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훈계나 설교조는 명령과 경고보다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긴 훈계를 듣는 것도 문제를 소유한 자녀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충고나 해결 제시 방법을 많이 듣는 자녀는 자신에게 해결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반영적 경청이야말로 자녀에게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는 것이죠. 5번째, 논리적인 설득이나 논쟁, 분석, 진단하는 그런 부모들. 자주 겪은 자녀는 자신이 늘 부모에게 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복을 꿈꾼다는 것이죠. 6번째, 비난, 욕설, 조롱은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크게 해치는 것이고, 칭찬, 동정, 위로해주는 부모 있는데 그것이 의도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 자신의 힘든 마음은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칭찬만 동정 위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1번째는 캐묻기 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문제를 소유한 자녀에게 신문이고 고문이 된다는 것이죠. 12번째는 화제 바꾸기, 빈정거림, 후퇴, 아니면 반대나 거부, 비교 이런 것들은 자녀가 거부당했다는 느낌 받게 되어서 힘든 마음에 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작은 제목으로 경청 또 경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14가지 표현은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밥 먹어와 같은 명령어도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비날, 욕설, 빈정거림, 거부, 비유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단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 힘든 상황에서는 14가지 모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들어줄 차례라는 것을 기억해 기본적 경청과 반영적 경청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박윤경 코치님도 PET 강의 때 자녀의 문제 소유 상황에서 부모는 들을 차례이기 때문에 반영적 경청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이네요. 어느 PET 강의에서 의사소통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한 임신한 수강생이 엄청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배운 대로 기르면 되는데 큰 아이에게는 하면 안 되는 말만 하고 키웠으니 어떡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이죠. 정말 자녀가 힘들 때 우리는 서슴없이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을 외치며 문제 소유 가리기부터 하자라고 박영 코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임산부 수강생은 결국 이 부모 학교를 잘 수료하고 새 자녀를 리더로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큰 제목으로 부모의 상태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의 하에서 자녀가 어떤 행동에 부모가 문제를 소유해서 감정이 상했다면 부모는 너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자녀에게 말해야 된다.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때는 부모가 말할 차례인 것이죠. 근데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지만 꾹꾹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죠. 부모가.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을 잘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라는 말하기 기술인데 첫 번째로는
자녀의 행동을 사진으로 찍듯이 비난 없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행동이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감정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인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한 상태인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옆방에서 자녀가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자녀의 행동을 비난 없이 서술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인 것이죠. 그게 세 번째는 힘든 상태이다. 부모의 감정이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또는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가 피곤한데 쉴 수가 없어서 힘이 드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을 실어서 야 꺼! 이렇게 하거나 엄마 힘든 거 안 보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표현은 다 너 전달법, 유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대부분 부모들은 자신이 문제를 소유했을 때 너 전달법을 사용하는데 자녀들은 비난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전달법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 전달법 활용이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이 박인경 코치님이 PET 과정을 밟을 때 일인데, 집안일을 마치고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를 평소에서 이제 거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큰딸이 뒤쪽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TV 소리가 점점 이제 귀에 거슬려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인 내가 말할 차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큰딸에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예은아, TV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가 내일까지 과제를 해가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마음이 초조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그러면 딸이 금세 대답이라고 하던가 그럼 TV를 뭐 끄든가 이렇게 기대했지만 아이는 계속 TV를 봤다는 거죠. 이제 괘씸한 마음이 사실 들었는데, 이 나 전달법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음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과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한 5분쯤 지나니까 큰아이가 TV를 끄더니 주위에 흩어져 있는 이 박인경 코치님 책을 정리해주고, 또 바깥 창문과 현관 문단속까지 해주고 이렇게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다음날 이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제 내가 TV도 꺼주고 책 정리에 문단속까지 해줘서 엄마가 과제를 잘 맞출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그래서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한 말이 다른 때보다 기분 좋게 들렸고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던 TV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어서 꼭 보고 싶은 부분만 더 보고 껐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기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 전달법은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소유 상태를 자녀에게 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말지는 그건 자녀의 몫이라는 거죠. 나는 내 상태를 자녀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림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 어려운데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하거나 종이에 써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소제목으로는 또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입니다. 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나 전달을 하게 되면 자녀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녀가 TV를 보는데 엄마와 약속한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다. 이 경우에 이제 부모는 문제를 소유하게 되었고 나 전달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약속한 자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TV를 보면 너를 데리고 눈 검사하랴, 안경 맞추랴, 시간과 돈이 들까봐 걱정돼. 이렇게 말하면은 좋은 나 전달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약속한 자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TV를 보면 이까지는 사실 전달이고 내 눈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자녀의 영향으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안경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녀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행동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박인 코치님은 강의를 할 때마다 도전과 깨달음이 있는데 나 전달법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자녀의 행동을 사진기로 찍듯이 비난 없이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너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9시가 넘어서 집에 왔네? 이렇게 사실을 그냥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계는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늦게 다닌다는 표현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 것이죠. 아이들이 비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 때문에 문제를 소유해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자녀의 행동을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느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사진기를 찍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눈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큰 제목으로 1대1 데이트와 즐거운 대화를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소유 가리기를 했을 때 둘 다 문제가 없을 상태에서는 모두 감정이 편안한 상태를 바로 문제없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PET의 목표는 부모 자녀에서 관계에서 문제없는 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이죠. 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친구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욕구도 채워야 하지만 자녀와의 좋은 경험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녀와의 1대1 데이트와 즐거운 대화의 저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자녀와 부모의 감정이 모두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것인데 자녀와의 짧은 시간에도 데이트라는 개념이 있을 때 자녀의 머릿속 행복 사진첩이 두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러 공원에 가는 것도 바로 그런 추억이 되는 것이죠. 뭐 집에 있든 외출을 하든 그러한 즐거운 대회를 잘 저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즐거움이 그리고 신뢰가 문제 영역에서 도움이 되고 훌륭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의 나 전달법도 있는데 이 긍정적 나 전달법이란 문제없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나 전달법은 더 증폭시키는 관계를 더 증폭시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딸이 설거지해 주니까 이거는 자녀 행동을 정확히 서술해 주는 것이고 엄마가 일찍 잘 수 있어서 그것은 나에게 미치는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인 것이죠. 고맙고 행복하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나 상태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인 것이죠. 합쳐지면 우리 딸이 설거지해 주니까 엄마가 일찍 잘 수 있어서 고맙고 행복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대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잘했어. 뭐 착하다. 근데 이건 수직적이고 너 전달법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평가 없이 너의 행동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감사의 나 전달이라는 별명을 가진 방법인데 바로 이것이 PET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나 전달법을 잘 활용하는 부모는 상대를 의도 없이 행복해 해주는 것이죠. 반영적 경청과 긍정적 나 전달법만 잘 사용해도 좋은 부모의 기본 기술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나 전달법은 자녀에게는 물론 부부 사이에도 사용하면 좋은데 이제 남편이 이불은 당신은 털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이 박인 코치님에게 자주 해주면서 스스로가 이불을 남편분이 이불을 많이 털어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 전달법을 하는가? 당신이 무거운 이불을 털어주니까 나를 아껴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행복해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참. 남편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답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감사 위에 자신의 감사를 쌓고 자신의 감사에 남편을 쌓는 정말 이 시루떡에서 쌀가루 한 겹, 밭 한 겹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 바로 이 감사의 시루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망의 시루떡이 아니라 감사의 시루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화해의 편지 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감사를 담은 편지 쓰기가 있는데 이제 이 화해 편지 쓰기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은 이제 부모 자녀 또 부부 사이도 큰 감동이 된다고 합니다. 편지를 쓸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법을 잘 사용하고 너무 길지 않고 간략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화해의 편지 쓰기는 항상 반영적 경청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들이는 것. 아버지, 제가 자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셨죠?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만큼 자랐는데 저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들어주는 것이죠. 반영적 경청. 두 번째, 나 전달법을 꼭 쓰고 싶다면 상해도 좋은데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 행동을 너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슬플 때면 제 마음도 슬펐거든요. 그래서 더 아버지에게 까칠하게 대했나 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은 긍정적 나 전달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쓰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버지. 이렇게 긍정적 나 전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 반영적 경청, 나 전달, 긍정적 나 전달이 순서로 써내려간 화해 편지를 부모님에게 전할 때 작은 선물과 함께 드리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써보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학교 때 이렇게 부모에게 편지 써보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어떤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면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아버지, 제가 자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셨죠?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만큼 자랐는데 저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반영적 경청이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슬플 때면 제 마음도 슬펐거든요. 그래서 더 아버지에게 까칠하게 대했나 봐요. 이것이 나 전달법. 하지만 저희 형제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쓰셨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버지. 이 마지막이 긍정적 나 전달법.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욕구 대립과 가치관 대립에 대처하는 기술이라는 좀 큰 제목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문제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효과적이라는 말은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음을 자녀가 알게 되고, 이제 자녀가 부모를 위해 좋은 행동을 하도록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근데 이제 이러한 나 전달법도 이제 효과적이 않은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욕구와 가치관이 대립할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더라도 자녀가 좋은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중학생 딸을 깨우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엄마가 이런 전달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영희야, 너를 여러 번 깨우다 보면 엄마의 출근 준비가 늦어져 엄마 마음이 불안해져. 이렇게 얘기했던, 이건 나 전달법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딸은 자기를 깨우느라 엄마의 출근 준비가 늦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욕구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구체적인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부모의 욕구만큼이나 자신의 자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이죠. 이 두 가지 욕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가치관 대립이라는 것은 부모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10대 남학생이 있는데, 이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자식 잘못 길렀다고 사람들이 수긍될까봐 엄마는 신경이 쓰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들은 엄마 요즘 귀걸이 했다고 자식 잘못 길렀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엄마가 이상한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건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거죠. 엄마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식 잘못 길렀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봐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욕구의 대립은 타협의 여지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의 대립은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관 대립으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의 방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욕구 대립은 제3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1의 방법처럼 부모가 권위주의적이지도 않고 제2의 방법처럼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이지도 않고 이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3의 방법인 것이죠. 거기에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3의 방법으로 욕구 대립을 해결한 PET 수강생의 사례인데 엄마는 중학생 딸을 깨우고 얼른 출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딸은 깨워도 20분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매일 일어나는 상황에 문제를 소유한 엄마는 딸에게 나전달법을 사용해 봅니다. 영희야, 20분 동안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니까 엄마는 출근이 늦어질까봐 너무 조마조마해 라고 하자 엄마는 나 신경 쓰지 말고 출근하세요 라는 대답이 들어오는 것이죠. 전형적인 욕구 대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한가한 시간에 딸을 불러가지고 이제 요즘 많이 피곤하지. 그런데 엄마도 너를 깨우는 게 너무 조마조마 힘들어. 우리 좋은 방법, 해결 방법 배워왔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하고 각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딸이 5분 안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이고 딸은 엄마가 이름만 부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깨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 등과 다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5분 안에 일어나기, 알람 소리를 들으면 5분 안에 일어나기, 5분 안에 안 일어나면 엄마 그냥 출근하기, 5분 안에 안 일어나면 저녁 설거지 하기 등의 해결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엄마도 좋고 딸도 좋은 해결책은 바로 등과 다리를 마사지 해주면 5분 만에 일어나기였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엄마는 딸 마사지를 해주고 딸은 5분 안에 힘들지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놓은 해결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윈윈의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치관 대립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이건 해결 안 되는 것이죠. 관계가 좋아지려면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특히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야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란 무엇이냐면은 자기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믿는 그러한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대도 전혀 다르게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한쪽이 양보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반영적 경청, 나전달, 긍정적 나전달, 제3의 방법 등을 배워서 익히면 당장은 효과를 있지만 가치관 대립에 대처하는 기술만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부모의 오랜 모범이라던가 좋은 가치관을 가진다던가 그리고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진정 어린 어떤 동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또한 부모가 평소에 유익한 강의와 서적을 통해 부모로서의 전문성을 만약 가진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의논 상대를 삼는 것이죠. 엄마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대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녀는 자신의 가치관을 양보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죠. 부모도 자신의 가치관을 양보함으로써 자녀의 가치관 대립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박사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배워보기를 한번 배워봐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학교 했을 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자녀가 좋아하는 그 게임을 같이 해줬다니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나요? 이처럼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배워보기를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개방된 마음으로 학습해보라는 것이죠. 이제 PET를 배우던 어느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린 딸이 책가방에서 이제 화장품을 발견하고 가만히 보니까 애가 집에 와서 화장하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화장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애한테 모질게 한번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집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게 1년처럼 긴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수소문 해가지고 애가 있는 것을 알고 딸에게 줄 화장품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를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딸을 만나러 간 엄마의 마음을 어땠고 또 그 화장품을 건네받는 그 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가치관 대립이 바로 스스로를 풀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장한 어린 자녀를 불량하게만 보던 엄마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세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그것이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부모의 멈춤의 시간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모든 대화를 하기 전에 문제 소유기 가리기를 해야 한다. 속으로 잠깐을 외치고 말하기 전에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라고 이렇게 습관을 길러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의 감정이 힘들 때는 부모는 들을 차례라는 것. 세 번째는 자녀가 힘들 때 부모의 조언은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의 감정이 힘들 때는 부모가 말할 차례인데 아이 전달법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 감정이 편안한 그런 상태인데는 긍정적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휴대폰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내보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5장의 요약된 내용을 한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토머스 고던의 효과적인 부모 역할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T는 1962년에 탄생하고 1970년 백악관 회의에서 가정 분열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제안됐다는 것이죠. 고든 박사님은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녀와의 모든 대화에서 지금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다면 부모는 들을 차례인 것이며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다면 말할 차례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둘 다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반영적 경청으로 자녀의 말을 들어준 다음에 두 번째 나 전달법 I 메시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속으로 스탑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의 감정이 힘들 경우에는 저런 등의 소극적 경청을 하고 난 뒤에 자녀의 눈을 바라보아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소극적 경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적 경청으로 내 마음이 이런가 보구나 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방법은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걸림돌로 명령이나 강요와 경고, 위협은 반항심 혹은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고, 훈계, 설교는 문제를 소유한 자녀에게 매우 힘든 일이며, 또한 충고, 해결 방법 제시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고, 논리적 설득, 분석 진단은 부모에게 늘 진다는 느낌을 주고 보복을 자녀가 꿈꾸게 한다는 것, 비난이나 욕설, 조롱은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해치는 것, 동정 위로는 자녀 자신의 힘든 마음을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하게 하고, 캐묻기는 자녀에게 고문이며, 화제 바꾸기, 빈정거림, 후퇴, 반대, 거부, 비교 등은 자녀가 거부당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영적 경청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모의 말할 차례에는 나 전달법 I 메시지를 하는데, 첫 번째 사진 찍듯 자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 두 번째 그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세 번째 부모, 나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전달하는 순서로 해야 되는데, 반면 너 전달법, U 메시지는 자녀가 비난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의 목표는 자녀의 변화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음을 알리는 것이고, 자녀의 행동 변화는 순전히 자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에서 반드시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감정이 편안한 상태를 문제없는 영역이라고 하고, 바로 이것이 PET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때 자녀와 1대1 데이트와 대화를 저축하고 감사의 나 전달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욕구의 대립은 또한 타협의 여지가 있으나 가치관 대립은 한쪽이 양보해야지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비평 및 토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녀가 자신의 가치관을 양보하며 부모를 의논 상태로 삼도록 오랜 모범, 좋은 가치관 및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한 어떤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 이거 관련돼서 이제 고든 박사님이 개방된 학습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모가 자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보는 것, 학습해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자녀들은 많이 경험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트라이 해보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마지막으로 제 6장 부분들 말씀으로 키우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함께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부모 면허의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이나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